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용상 기자와 같이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대통령이신 문재인 씨의 정신세계 이렇게 한번 그 이슈를 걸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특히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나라의 가장 그 권한이 큰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그것도 검찰총장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는 발언을 2번씩이나 했어요. 대단히 그냥 어떻게 보면 겁없는 행동입니다. 위헌적인 행동이고 이걸 가지고서 야 이게 도대체 문재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옳은 일을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정당의 권한 행사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새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제 오늘 안 건 아니지만 이 문재인의 정신세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한나라의 그래도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까지 참 논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은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행위는 명백하게 지금 헌법 제 66조에 대통령의 책무가 4가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대통령은 그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제 이 66조의 그 4번째 조항을 그 정면에서 어기게 됩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건 뭡니까? 뭐 못된 짓하고 범법행위자를 그 잡아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그 검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검사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검사가 기소를 하죠. 자, 이런 존재를 이런 검찰을 지휘하는 그 대표가 검찰총장인데 그 검찰총장을 향해서 너희들 개혁해, 개혁안 가지고 와, 개혁하라는데 왜 말이 많어?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외교적인 용어인데 이걸 뭐 그 일반인들이 쓰는 그 이 보편적인 용어로 바꾸면 너 조국 왜 자꾸 수사해? 쟤 내가 좋아하는 애야. 너 왜 쟤 건드려? 너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2번이나 얘기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심각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 절차가 하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된 상황이에요. 따지고 보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 이 사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대통령이 도둑한테 뭐 도둑놈을 그 잡아야 돼. 검찰한테 도둑한테 도둑 잡아 이렇게 뭐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과 관련돼서 시작을 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의 지금 통치 리더십에 심각한 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이 대통령이 뭐 법무부 장관을 골라서 임명한 사람이 아주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라고 주장한 과거에 그 산호맹 출신을 골라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왜 여러 그 훌륭한 법률 전문가를 놔두고 하필이면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을 골라서 법무부 장관으로 보냈을까? 이론에 의하면 사법부를 장악을 하면 사실상 혁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의 조국 씨를 보낸다는 것은 자기하고 그런 이념적인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이념적인 잣대로 법치를 틀어버리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스탠스가 어떤 쪽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고영주 변호사께서 뭐 다 아시는 그런 뭐 말씀을 하셔서 우리 저 시청자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세계를 한번 쭉 돌아보기 위해서 과거 주사파 운동권이었다가 지금은 전향을 한 사람이 쓴 쭉 글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사람들이 북한의 그 소위 말하는 북한식 그 혁명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NL 주사파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북한식 역사관을 한국 사회에 받아들이고 북한식 그 혁명을 한국에서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현존하는 정권은 전두환 정권 만만치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먼저 저기 혁명을 성공시킨 북한의 지도를 받는 것이 그 당연하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한국의 뭐 정당, 뭐 민중당 이런 데도 간첩들이 다 침투해 있었습니다. 김낙중 사건, 이선실 사건으로 우리가 그게 드러났죠. 그 다음에 뭐 그 운동권 뭐 이런데 북에서 온 간첩들이 나 북에서 왔수다 하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여 간첩으로 침투했다가 붙잡힌 그 김동식 씨의 대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 이론과 뭐 돈도 받은 것 같아요. 민중당의 김낙중 씨 사건 보면은 막 뭐 집에서 막 뭐 난수표를 비롯해서 막 북이 제공한 뭐 공작금도 막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그런 북한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남한 사회에 이 혁명을 일으킨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남한 사회를 뭐라고 생각하냐? 미제국주의의 식민 상태다. 그러니 이 식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인민민주주의 혁명 내지는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그런 그 어떤 일종의 그 환상의 이런 세계에서 아직까지 빠져나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연설문이나 뭐 기고문이나 이런 데에서 막 튀어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분석해 보면 뭐 사람이 먼저다. 이거 북한에서 얘기하면 주체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막 이런 뭐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그런 세계에서 그냥 그 상황에서 젖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때 하루만 진행됐는데 그나마 그때 왜 조국이가 법무장관이 돼야 되는지 또 조국이가 사회주의자라든가 무슨 산업에 이런 얘기가 집중 부각되지 않고 사실은 지금 뒤늦게 돌이켜 봐도 그 큰 걸 놓치고 작은 거 가지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큰 거 바로 그 점을 지적했어. 문재인 대통령도 나무라고 조국도 나무라 써야 되는데 그게 그냥 뭐 일과성으로 나갔죠 그때. 뭐 거의 그냥 잠깐 스쳐가듯이 뭐 지나갔고 그리고 조국 씨는 나는 아직도 그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그런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답변할 정도로 이제 자기네들이 그 생각하는 세상은 당연하다고 좀 그 중인 환시리에 주장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학생 때는 뭐 젊어서 시인인 사람이 많이 있듯이 시지망생이 젊어서 뭐 공산주의자 이런 거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 시절의 어떤 뭐 착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이제 이 문재인 씨의 경우는 부산에서 성공적인 변호사의 길을 갔고 또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 내지 비서실장 하면서 넓은 세계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또 노무현도 물론 좌파지만은 노무현은 상당히 그 유연성 있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왜 없는지 이제 그게 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참 답답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젖어서 살면서 예. 예. 한국 이 주사파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적인 그 동질성 플러스 예. 이익적인 동질성입니다. 뭐 이익들을 좀 다 향유하고 뭐 어떤 일종의 범죄 행위로 돈이 만들어지면 이거 다 나눠 갖고 어떤 자리가 있으면 다 자기네들 편 뽑아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익 공동체로 묶였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지금까지 자기가 그 진영에서 쌓아왔던 모든 그 인격과 모든 친구 그리고 모든 이익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스스로 외톨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몸담은 사람들은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운동권 출신들 중에 그 진짜 골수였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전향한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친구들도 정말 그 여러 사람을 전향시키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안 돼요. 야, 나도 바보가 아니다. 나 다 안다. 다 아는데 내가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나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 진영에서 쌓아온 그런 어떤 이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득권. 여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뭐 50층 높이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 공동체 플러스 이익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이 경실련 같은 데서도 그런 조국 씨의 그런 명백한 그 권력 게이트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걸 어느 누구도 나서서 용기 있게 밝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뭐 조금 그 얘기를 차원 낮게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시중에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오잖아요. 왜 문재인은 조국을 못 버리는가? 예. 이제 그 중에 조국 장관이 2년 이상 민정수석을 했으니까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생활이라든가 모든 걸 누구보다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리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상적인 것도 있고. 예. 왜 조국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역시 사상적인 걸까요? 저는 그게 그 1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 숨기고 싶은 부분이 없겠습니까? 예, 저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가족들이거든요. 네, 문준영, 문다혜. 뭐 예. 그 아들 딸 문제도 궁금하고 아니 뭐 딸이 태국가 있다면서요? 예. 근데 왜 그게 그렇게 1급 비밀 비슷해야 되죠? 지금 거기 저 딸은 지금 뭐 그 대통령의 그 가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경호원들이 따라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국가 예산을 쓰면서 외국에 가서 경호 활동을 하느라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들은 뭐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뭐 아들도 뭐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형제 그리고 부모님 네. 모르잖아요. 예.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예. 전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게 이렇게 비밀에 붙여져야 되는데 붙여져야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 형제들이 있고 자매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뭐 모든 게 다 비밀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이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정상이 아닌 거를 그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는 민정수석의 업무니까 뭐 알고 있겠죠. 예. 뭐 이런 거 때문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의구심도 저는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처신이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세계 어떤 좌표를 진단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임기간 반 남았어요. 예. 앞으로 이분의 행보가 예.
지금까지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만 나간다면 상당히 위험스럽잖아요. 걱정스럽고. 네. 그 최근에 어떤 그 행보의 변화 같은 건 잘 안 보이죠. 안타깝게. 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 야당 쪽에서 감히 이제 뭐 지금 이제 광화문이나 내일 이제 뭐 대규모 뭐 시위나 이런 게 일어나면 이제 뭐 시민들은 네. 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들 예. 뭐 하야 얘기가 나올 텐데 정치권에서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 꺼내는 게 역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니네가 탄핵을 해 하고 이제 그 역풍이 부는 순간 예, 어떤 정치적인 데미지를 감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뭐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예, 이 대통령의 이런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더 이상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서는 안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우리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위에서 시장 경제 방향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에 대한 감상, 예.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치사나 연설에 전혀 없어요.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 바로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예. 그런 어떤 이념적인 예. 그 포로가 돼서 아직까지 거기서 한 발도 못 벗어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게 아주 골수에 딱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아유 대한민국 빨리 없어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임시정부를 뭐 건국기념일로 뭐 만들려고 하지를 않나. 광복군이 건국의 뿌리라고 하지를 않나. 뭐 이게 다 일련의 바로 그 부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라. 아, 이분이 부인하고 임기 후에 저 취임한 후에 얼마나 많이 외국을 다녔습니까? 예. 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찬사, 예. 또 비교해서 제대로 세상을 알 만한 때가 됐는데 왜 그러죠? 바로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만약에 이게 벗어나는 순간 아까 말씀한 예. 그래 이익 공동체 이런 부분에서 뭐 상당한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그 국민으로 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일단 막을 내려야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